그다음에 식으로. 이제 이제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위로 해야 이제 넓어져야 되는데 이건 반대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공항혁명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곤 공항농민혁명 유족회장님과 유족회에서 오셨습니다. 정남기 공항농민혁명 유족회 고문을 오셨습니다. 김성황 공항농민혁명 유족회 고문님 오셨습니다. 진윤식 고창 공항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농민혁명 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을 대신해서 윤성모 사무처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내빈 소개하는데 우리 종무원장님이 빠졌습니다. 일하신 인사하시죠. 그 대회사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사실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오시면서 봐서 아시겠지만은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고 이 메리스 때문에 각종 행사가 다 취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행사도 어쩌면 좀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 요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8월 말까지 일정을 놓고 잡다 보니까 물론 이 방청석에 사람들이 좀 못 오더라도 강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대회사를 하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었고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
저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걸 꼭 좀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전달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사를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토의 속에서도 각지에서 찾아주신 내외 여러분과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동학동혁명기념재단은 지난해 동학동혁명 12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사업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지위를 한층 높이는 올해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범국민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추진위원회는 2차례의 회의를 갖고 오는 8월 말까지 원화지청에 신청할 계획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진 과정 속에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동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대주제 아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평가와 정의 등 4개의 소주제를 갖고 발표와 토론을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질적인 방안 등이 돌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가 열리는 이곳 한글박물관은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과 한글 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특히 훈민정음이 1997년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던 사실에 감회가 새롭고 더욱이 이곳에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훈민정음의 기운을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성공리에 완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총성만 없지 광범위로 문화의 영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과 일본만 보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이들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있어 뒤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이제부터라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의 정신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부어가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동학농민혁명을 한국만화 역사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자유, 평등, 평화, 개혁, 자치 등 인간 존중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계사적 입장에서 기억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선양의 방향이 세계화에 초점을 맞춰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0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원 대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천도교 강남수 교장님을 대신해서 김민환 총무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뜻깊은 심포지엄 자리에 저희 교육님이 직접 참석하셔 축사의 말씀을 드리니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쁘신 일정 때문에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 축사를 하게 되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 종무원장 김민환입니다. 오늘 동학농민혁명 정기 심포지엄 개최를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히 근본
학술 심포지엄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가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를 생각하면 이제야 이러한 작업이 추진됨이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로 등재를 성사시킴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미래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한 단계 진취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신고합니다. 또한 오늘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오늘의 심포지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기곤 유족회장님을 비롯한 내 귀빈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121년 전 전국에 메아리 쳤던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마지막 단계에서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 혁명 정신과 역사적 지향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민족운동으로 계승되었으며 주변국의 민중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혁명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최고로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생명 환경운동이 대안적 사상과 역사적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더욱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국제 상황과 분단된 지 70년을 맞이하는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고구간민과 척양척의 포독천하의 외침은 시대를 초월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적실한 가치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우선은 동학 선열들이 내세웠던 혁명의 정신과 그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공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위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점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혁명에 참여하였던 선열들의 유족들은 물론 천도교단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가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과거 한때 있었던 이례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동학창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조직을 통해 면면이 계승되고 있으며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후천개벽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를 천도교단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그리고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었음을 새삼 상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동학농민혁명의 참된 의의와 가치를 더 넓게 더 깊이 천착하기 위하여 동학의 후예들이 동기일체하고 동학농민혁명의 구천개백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이기곤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유족회 회장 이기고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으로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준비해 주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김대원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 대회 발표와 토론을 위해 연구를 다해 주신 학자 여러분들과 아울러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4년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개개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의 일원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의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충일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봉건 민주화와 반외세 자주화의 정신이 인정받아 독립유공자가 되고 서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투쟁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계자들의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어 선조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그 이상 한국 사회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세계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의 추진을 매우 시의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큰 성과를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 대회도 바로 이러한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과를 얻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다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 혁명 기념 사업에 관련하여 기념일 제정을 포함하여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하루빨리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 기념사업 관계자, 연구자, 지자체 관계자 등 모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기록 등재에 대한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010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매년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2011년에는 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201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과 태평천국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다. 2013년에는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를 밝히다. 2014년에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경상도 북부 지역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특별히 120주년을 기념하여 동학농민혁명 평화, 화해, 상생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이 세계 기록유산 등재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장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의 진행은 서강대 조재권 선생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로비에 음료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재 신청서 모범 답안지 작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그 내용이 앞으로 그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정답은 그 분명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등재 신청서 작성 때까지 계속 그 장문하고 그 내용을 아마 그 첨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의 그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그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서 그 양식이 있는데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이제 맞춰가지고 제 나름대로 모범 답안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작성하면서 이제 가장 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어떤 그 범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시간 범위와 그 내용 범위를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현재 잠정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그 분류한 기록물 현황은 그 자료집 10쪽에 있는 그 표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2013년도에 그 정읍시에서도 그 문화재청에 그 등재 신청을 했죠. 그리고
이번 제 발제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이 기록물 현황을 전제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성 과정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학농민혁명 그 기록물의 어떤 시간 범위와 그 내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시간 범위의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그 1894년 3월부터 동학농민군 그 지도자들이 처형된 1895년 3월까지는 뭐 분명한 시간 범위에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전에 생산된 동학 관련 그 기록물하고 1892년부터 93년 그 동학 교주신호운동 전개 과정에서 전개된 그 기록물도 동학농민혁명 그 기록물로 포함시킬 것인가가 시간과 그 내용 범위에 있어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1895년 3월 이후에 그 생산된 그 기록물 가운데에서도 동학 관련 그 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문서까지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점을 이제 어디까지 이제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종점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5.18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종점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문화재청 그 위원 회의에서 굳이 뭐 종점을 명시할 건 없다 해가지고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록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의 자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 모든 심의 자료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로 포함할 경우에는 굳이 몇 년까지는 저 기록물로 한정한다라는 그 종점은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 그 이후에 어떤 동학농민군 참여자 내지는 후순들의 그 어떤 증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조사 자료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그런 기준만 설정하면은 종점 문제는 충분히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동학농민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동학 관련 문서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마 쟁점이 될 거고 그냥 그 비상적으로 생각해서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등재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 보니까 동경대전과 같은 그 동학 그 기록물을 포함시켰을 때 그 내용과 그러니까 순수하게 농민 전쟁 내지는 농민 혁명과 관련한 그 내용을 작성했을 때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전제 문제는 한번 그 심도 있게 그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투트랙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경대전을 비롯한 그 동학 그 자체 기록물은 별도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은 동학과 관련한 직접 그 기록물과 농민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을 투트랙으로 접근해서 두 건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그런 어떤 큰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어떤 접근 전력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제문 내용은 1894년 3월부터 1895년 3월까지의 직접적인 1차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그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내지는 후손들의 증언 또는 그 뭐 사실 조사 내용을 이제 전제로 해서 등재 신청서 형식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 발제문 자료집 13쪽을 이제 넘어가면은 특히 이제 그 긍정적인 게
5.18 광주 그 기록물이 이제 그 등재된 이후부터, 즉 2011년 그 이후부터 그 새 기록유산을 이 문화재 한 건과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 한 건, 두 건을 등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13조 표 3위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2011년도에는 일성록과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이제 등재가 됐고요. 2013년도에는 이제 난중 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2년 뒤에 그 선정되는 2015년도 올해에는 어느 것이 이제 선정이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문화재 기록물과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이제 동시에 등재된다는 것은 확연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동학 자체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동학혁명 기록물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개연성 확률은 크게 높다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문 13쪽을 보시면은 2013년도 이제 전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등재 신청을 했는데 이때 검토회의 자료를 매우 유의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 12일 날 개최된 문화재청 내부 검토회의 자료를 보면은 동학혁명 기록물은 역사적 세계적 중요성에 있어 가치는 있어 보이나 기록물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및 보존 관리 문제를 선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중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개최된 11월 20일자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회의에서는 세계적 상대적 중요성 관점에서 등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한국위원회 회의에서는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계적 상대적 중요성 관점에서 등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아예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아농민운동이 미친 영향, 변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정리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려서 등재 신청 잠재 목록에서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회의 결과를 이제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동학혁명 이 기록물을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산을 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산은 동학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동학혁명에 대한 내적 연구는 상당히 축적된 연구 성과 면에서 봤을 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동학혁명이 어떤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세계사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지, 이런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요청되고 있고요.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동학혁명 기록물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실제 동학혁명 사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왕영종 교수가 아마 더 자세한 발제를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야 할 살은 동학혁명 기록물의 보존과 정리가 부족하다는 점. 현재 동학혁명 기념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분이 전제되는 가운데 동학혁명 기록물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지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진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독창성, 그리고 비대체적인 유산 여부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이 부분에 그 신경을 쓸 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 한번 제가 진정성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과연 이런 그 서술 내용이 타당한지를 한번 공개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쪽 밑에서 두 번째 그 줄입니다.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혁명의 주체였던 농민군이 지배층과 왜곡, 침략 세력에 맞서 싸운 생생한 내용이 기록된 자료이다. 그를 몰랐던 농민군은 혁명 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기록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지만 농민군을 진압하였던 정부와 지식인층은 보고 들은 내용과 진압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동아농민혁명은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각 나라의 외교 문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일본은 직접 군대를 파견하여 농민군을 진압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록물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의 작성 주체가 다양한 것은 이 사건이 특정 지역에서 국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개되었고 국제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아농민혁명은 한국의 전통사회가 분기되고 새로운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1894년 3월부터 오타가 났습니다. 3월부터 1895년 3월까지 1년 동안 전개된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양도 방대하다. 동아농민혁명 이후에도 생존한 농민군이 남긴 회고록이나 농민군 후손의 증언록도 방대한 기록물로 남아있다. 이들 기록물은 사건이 전개되던 당시 농민군이 직접 기록한 자료가 아닐지라도 관료 군인과 지식인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거나 진압 과정에서 오고 간 공문서가 대부분으로 실제 전개된 사실 자체를 관점을 달리하여 기록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를 기록은 동아농민혁명의 실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진정성 있는 기록물로서 동아농민혁명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농민군들이 모두가 잘 살고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는 세계 역사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소외되고 억압받던 대중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꿈과 지향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역사 그 자체이며 21세기 세계가 나아갈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제공하는 기록물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등재 신청서를 작성한다면은 진정성 부분은 이런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언어는 가급적 그 세계적인 이 용어, 유학자, 성리학자 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당대의 어떤 지식인이라는 어떤 보편적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사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런 어떤 용어와 그 평가 서술 체계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독창성과 그 비대치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이제 제가 참고한 것은 다른 그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 등재 신청서를 참고해서 상당히 좀 비교해가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독창성과 그 비대체적 유산으로서 그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은 그 15쪽 그 밑에서 아니다 16쪽부터 제가 서술을 해봤습니다.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대부분 혁명의 주체인 농민군이 직접 쓴 것이 아니지만 혁명 당시 지식인과 관료 및 국내의 정부 당국이 작성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한 사건을 놓고 다양한 입장과 행동 방식이 융합되어 있어 1894년 한국 더 나아가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1차적으로 역사 변동 뒤에 소외되고 억압받던 민중들의 지향성과 저항 형태 등을 엿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중 저항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로서 세계사회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
동아농민혁명은 1894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당시 작성된 기록물은 무도혁명을 일으킨 농민군을 비도라하였다. 이 사건에 참여한 농민군은 최소 20만 명이 넘었다. 죽은 사람만도 1만 명이 넘었다. 사건의 의미도 반란으로 축소되었고 농민군은 국가의 역적으로 몰리었다. 그러나 동아농민혁명은 사건 이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역사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민족운동의 원천으로 동아농민혁명을 주목하였고 1945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방향성을 동아농민혁명에서 찾았다. 그 결과 동학난으로 불리던 1894년 역사적 대사건은 2004년에 이르러 한국 정부와 국기도 동아농민혁명으로 인정하기 이르렀다. 동아농민혁명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대 혁명 사건이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역사 교과서는 동아농민혁명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동아농민혁명이 중세 사이에서 근대 사이로 나아가는 역사의 창을 열었을 뿐 아니라 농민군이 자주와 민주와 평등의 근대 정신을 죽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 역사 경험과 정신은 한국 외에 모든 세계가 충분히 공유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것이 세계적 관점에서 기록물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이제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 또 중요한 문제는 장소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의 문제, 네 번째는 대상, 주제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형태 및 스타일. 여기서 말하는 형태 및 스타일은 기록물의 형태와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8 광주 기록물 등재 신청서를 보니까 먼저 총서를 제시해놓고 총서의 연장선상에서 5가지 기주 항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등재 신청서와 비교했을 때 5.18 광주 등재 신청서가 가장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총설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총설의 시작은 16쪽 맨 아래 줄입니다. 동아농민혁명은 중국의 태평천국혁명, 인도의 세포이 반란과 함께 아시아의 3대 근대혁명으로 불려지고 있다. 또한 독일 농민전쟁과 프랑스 대혁명, 19세기 말 미국의 농민운동과도 비교될 정도로 세계사적인 혁명적 사건이었다. 이들 역사적 대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중세 사회가 해체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던 기층민중이 일으킨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몰락한 농민층을 대상으로 토지와 권력을 독점한 지배층의 수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그 때문에 농민층 주도의 농민항쟁으로 전개되었다. 농민층이 지향하였던 것은 지배층의 수탈과 억압 해제, 사회 정의 실현, 평등 사회 실현, 인권 존중, 경제적 자립, 공동체 실현 등이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사용한 것은 이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적 가치를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가급적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격은 동아농민혁명이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분명하다. 따라서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평등 인권과 사회정의 평화, 자주란 인류 사이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동아농민혁명에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는 관민협치, 즉 직강소 운영이 있었던 점이다. 직강소는 1897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운영된 관민합치기구였는데 한국 근대 민주정치 효시였으며 세계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직강소는 민에 의한 민을 위한 자치기구로서 밑으로부터의 근대 민주정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세계 근대 민주정치사회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공공과 민간이 수평적 조직 체계를 할 수 있는 관민협치, 즉 거버넌스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동아농민혁명이 지향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었다. 이것은 동아농민군의 슬로건인 보국안민과 제중의소라는 동아농민군의 투쟁본부 명칭 등에서 알 수 있다.
동학민군이 지향하였던 정의 사이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사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사이, 폭력이 없는 사이를 지향한 것으로 그것은 근대 시민 사이의 원형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사이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이기도 하다. 한편 동아농민혁명은 다른 나라의 혁명과는 달리 내전에서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동아농민혁명은 청일전쟁을 이야기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붕괴되고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 관계로 접전되면서 이후 러일 전쟁과 일본의 아시아 대륙 침략이 발판이 되었다. 동아농민혁명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세사회와 근대 사회를 나누는 분수령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아농민혁명은 전쟁을 반대하였다. 동아농민군은 죽음으로 한 나라의 자주와 주권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무력으로 동아농민군을 진압하고 학살하였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자양한 일본군의 최초 제노사이드였다. 요즘 일본이 근대 이제 산업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이제 빚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군의 동아농민군 침략을 일본군의 그 제노사이드 양민 학살로 만약에 표기해서 우리가 등재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유네스코로 받아진다면은 아마 그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일본으로 전해진다면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그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동아시아 근대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일 뿐 아니라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와 같은 동아농민혁명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총설 밑에 이제 시간과 장소, 사람, 대상, 주제, 형태 및 스타일에 대한 그 정의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시간에 대한 그 정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범주로 정의를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1894년 3월부터 1895년 3월까지 동아농민혁명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록물, 또 하나 범주는 이제 동아농민혁명 이후 참여자와 후손들의 해고담 및 증언로 두 개의 어떤 그 카테고리 그 범주 하에서 서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동경대전이라든가 용담유사를 그 만약 기록물 안에 포함시킨다면은 이 시간에 대한 그 정의는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겠죠.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이 작성 양식 서술 과정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장소에 대한 정의는 동아농민혁명은 대한민국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따라 동아농민혁명 기록물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나 그 중에서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중심 지역이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약 2분의 1에 해당한다. 그다음 사람에 대한 그 정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범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동아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층 및 지도자, 동아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정부 관료, 일본군, 여기 이제 지식인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세 번째는 동아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의 어떤 후손까지 이제 이 피플로 넣을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대상과 그 주제에 있어서 서브젝트와 이제 테마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그 제가 뽑은 그 키워드는 평등, 민족, 인권, 자주, 평화라는 그런 어떤 근대 그 세계사적인 보편적 그 키워드를 제시를 해서 동아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사적 의미, 그 기록물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람과 그 대상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서술 내용에 있어서도 이 동화 기록물이 이제 그 포함이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형태 및 그 스타일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부 문서, 관찰 문서죠. 그다음 이제 민간 문서, 도서, 이제 시창각 어떤 자료로 이제 크게 분류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 네 번째 그 등재 신청서가 이제 보조 요건입니다. 그 보조 요건에는 크게 이제 회계성 발제문 20조입니다. 회계성, 그다음에 원 상태로의 보존, 그다음에 우역 관리 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록물 어떤 보존 관리 실태에 대한 어떤 평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성은 결국에 이 기록물이 얼마나 이제 독특하고 이제 희귀한 그런 그 자료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원 상태로의 보존은 그 기록물이 원본이냐 아니면 사본이냐, 훼손됐으면 얼마나 훼손됐느냐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등재된 그런 어떤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봐서는 꼭 100% 원본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본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훼손돼 있어도 됩니다. 다만 훼손된 기록물일지라도 그 내용의 진정성만 있으면은 충분히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위협은 이제 그 기록물이 얼마나 이제 안전하게 이제 보존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그 내용을 그 서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제 실제 그 이제 문화재청에 그 제시하는 등재 신청서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작성한 모범 답안인데 앞으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내용을 첨삭해서 실제 이제 등재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맺은말 부분은 이미 뭐 제가 이제 발참 과정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 그래서 이따 아마 종합토론 시간에서도 아마 경론이 벌어질 거로 알고 있는데 동아농민혁명 그 기록물에 동학 관련 그 기록물 즉 뭐 동경대전이라든가 이런 기록물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포함시키지 말자는 그 얘기는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동경대전이 충분히 세계 기록문화유산 기록물로 등재될 가치가 있다라고 단독으로 해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연구 성과가 또 그것을 입증을 하고 그래서 이 투트랙 전략이 이 대한민국 차원의 그 올바른 그 전략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양식 선생님께서는 그 기록물 평가 정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시간 공간 범위에서 그 동학 사상과의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 자료와의 이제 차별성을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 이게 이제 계속 아마 그 토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겠지만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범위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이제 1894년 3월부터 95년 3월까지 그래서 그때 자료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의 이제 기록 그다음에 후손의 증언 또 최근에 계속 되고 있는 이제 참여자 조사까지 이제 범주에 넣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적 전략적 내용 중심으로 이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맞춰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거기 기준에 나오는 뭐 진정성, 뭐 독창성, 뭐 비대식성 이런 전략 방안과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세계사적 의미의 이제 기록물 연구 보존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이제 심도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에서 일단 그 발표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는 그 연세대학교에 계신 왕윤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대상과 자료 현황이라는 주제입니다. 왕윤정 선생님은 벌써 이제 꽤 오래됐는데 1994년이죠. 벌써 21년. 그때 94년 그 당시에 동학혁명 이제 100주년 추진 사업을 했고 그 자료를 이제 그때 모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그런 모으는 과정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그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보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팩트를 중심으로 자료에 대한 팩트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